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네.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도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일단 우리 두 번째로 모셨습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우리 KCGI 강성부 대표님 드디어 나와주셨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KCGI 강성무 대표입니다. 대표님이 지난번에 나와주셨을 때는 또 이제 행동주의, 또 네. 사모펀드에 대한 호혜 뭐 여러 가지 다 풀어주셨는데요. 근데 요즘에는 근데 펀드 내에서 뭐 행동주의 하시는 게 많지 않으시다고. 거의 뭐 이제 5%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행동주의를 안 한다라기보다는 다른 쪽이 커졌어요. 그래서 KCGI가 뭐 뉴스에서 여러 번 보셨겠지만 메리츠 자산운용을 인수해서 네. 종합자산운용사를 이제 자회사로 두고 있고 또 부동산 쪽도 뭐 3년 전에 창업한 회사가 하나 있는데 그 KCGI 자회사로 또 하나 있습니다. 대체투자운용, KCGI 네네네. 대체투자운용. 거기서 또 부동산도 하고 있고 하다 보니 얼추 뭐 사실 구멍가게 3개 이렇게 합치다 보니까 별 말씀. 한 5조 원 정도 이제 운용 규모가 되다 보니 전체는 그렇죠. 규모가 회장님이라고 얼마 안 보죠. 됩니다. 무슨 회장이에요? 회장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대표이사입니다. 그 네. 메리츠 자산운용 이름도 KCGI 자산운용으로 이름을 바꾼 거죠. 예, KCGI 자산운용이라고. 그럼 불러주십시오. 기존의 그 네. 사모펀드 하는 KCGI랑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사모펀드 하는 KCGI는 PEF라고 해서 기관 전문 사모펀드입니다. 기관 투자가들한테 자금을 받아서 그걸로 운용하는 거고요. 종합자산운용사는 우리 KCGI 자산운용 그것은 뭐 일반인부터 기관 투자가 모든 사람들한테 자금을 받아서 상장 주식도 운용하고 주식도 하고 채권도 하고 국내외 가리지 않고 모든 자산을 운용한다라고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연금 펀드도 있고요. 예, 연금 펀드도 운용하고 또 ETF도 있고. ETF도 있고 그렇죠, 뭐 그렇죠. 다 있습니다. 야, 이제 그럼 예. 운용하시는 규모가 5조 원. 뭐. 회장님으로 모셨어야 되는데 제가 글쎄요. 이 운용업계에서는 네네네. 큰 금액이 아닙니다, 이게. 아유 그래도 네. 그리고 또 최근에 우리 강성부 대표님이 그 상장사 협의회였나요? 예. 거기 세미나에 이제 네. 그 패널로 출연하셔서 네, 2주 전이었던 것 같아요. 기사 제목도 뭐 거의 이제 찢어 놓으셨다. 판을 찢어 놓으셨다 이렇게 나올 정도로 중간에 약간 이제 좀 흥분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네네. 우리나라가 이렇게 가다가는 정말 끝도 없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수렁에서 못 나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위기의식 때문에 조금 오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자리에 대부분 네. 그 상법 개정 그러니까 네. 이사의 충실 의무에 네.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도 같이 넣어야 된다. 다른 네. 분들은 거의 다 반대하신 거였어요? 뭐 반대하시는 분들이 훨씬 많았고 당연히 이제 경제단체라고 하는 쪽에서는 대부분 반대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했죠. 우리가 뭐 한경련을 비롯한 우리 정경련이죠, 옛 전신. 전경련. 옛 정경련 같은 경우도 보면 사실 회표비를 누가 내냐 보면 회사에서 내는데 그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 보면 지배주주만 주인이냐. 지배주주는 우리나라 이제 10대 그룹으로 치면 1.8%, 1.9%밖에 안 되고 지배주주가 보유한 내부 지분율은 그리고 뭐 상호출자 제한 기업 집단으로 포함해도 2.9%밖에 안 됩니다. 그럼 3%도 안 되는 그들을 위해서 우리 경제 단체나 또는 뭐 각종 우리가 아는 뭐 거래소부터 뭐 많은 그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에서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라는 취지로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던 거죠. 그 흔히들 이제 언론에서도 재계라고 예. 부르는데 그게 이제 경제계라기보다는 재벌계에 가깝죠. 네. 그 재계라는 곳이. 그리고 그 협회비 얼마씩을 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뭐 1년에 그냥 1,000만 원을 낸다 치면 네. 사실 그냥 회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지. 회장님 돈 주주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나오는 받지 거는 사실은 따지면 지분율로 따지면 네. 뭐 얼마 안 되는 거죠. 1,000만 원이다 그러면 30만 원? 30만 원. 네. 그리고 나머지는 뭐 970만 원은 일반 주주들한테서 나오는 돈인데 왜 지배주주에 대해서만 이렇게 우호적인지 모르겠다. 이게 제 의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상장사임에도 지배주주이긴 하지만 KCGI. 예, 네. 저희도 뭐 상장회사 대주주이기도 하고 예. 하지만 이것은 해도 너무한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예전에 강성부 대표님이 그거 선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자녀에게 물려주지 않겠다고. 예, 예. 지금도 유효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렸고.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식회사에 대한 개념, 네. 심지어 상장까지 된 공개 기업임에도 그냥 이게 네. 회장님, 오너 일가의 회사라고만 인식을 하는 게 너무 커가지고 네. 그 협회비도 주주들의 돈이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 얘기 하신다고 해요. 이사의 충실 의무. 네. 거기에다가 주주를 못 박는 거는 네. 뭐 선진국에 없는 일이다. 이렇게 또 네. 주장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이게 뭐 그 얘기가 길어지는데
그 주주 충실 의무를 구체적으로 못 박은 나라들도 있고 못 박지 않은 나라들도 있는데 네. 뭐 구체적으로 나라들 전부 다 제가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못 박지 않은 나라들조차도 회사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사의 충실 의무 우리나라의 상법 382조의 3의 경우에 이사가 누구한테 충실해야 되느냐에 대한 부분에서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고 많은 나라들에서 사실 회사에 대해서 충실하면 된다라고 돼 있는데 네. 그 법을 해석할 때 보면 회사 안에 주주가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래서 지배주주가 또는 경영진이 뭐 우리나라의 경우는 소유와 경영이 일치가 돼 있기 때문에 네. 지배주주가 곧 경영을 하고 있고 경영진이라고 불리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배주주인 경영진이 다시 말해서 그들이 임명한 이사진이 일반 주주의 이익에 완전 반해서 특정 주주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했을 적에 그것이 특히 내부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배주주의 이익을 늘려주는 그런 뭐 자본거래와 수익거래일 경우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외국의 경우도 당연히 그거에 대해서 일반 주주까지 포함해서 판결을 해줍니다.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법원이 그렇게 안 해주다 보니까 네. 그것을 이번에 아예 집어넣어서 회사에게 충실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일반 모든 주주에게 충실해야 된다 또는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뭐 형태는 다양하지만 결국은 전 세계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이게 안건에 포함 안 됐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얘기들을 재계에서 계속 가스라이팅 하듯이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사실은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문구 중간중간에 그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요. 예. 한번 제가 그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면 네. 어느 대학 교수님께서 델라웨어주가 미국의 조그만 주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미국 상장사 또는 법인의 80% 이상이 델라웨어주의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델라웨어주 법을 따릅니다. 거기에도 보면 102조의 그런 조항이 돼 있는데 회사의 정관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 위반의 책임을 감면하는 조항을 둘 수 없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요. 또 모범회사법에서도 이사가 회사와 주주를 공정하게 대할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관련법 소송에 따라 회사 또는 주주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고요. 영국 회사법 172조에도 회사의 이사는 전체로서의 주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고 또 주주에게 권한이 없다. 그러니까 일반 주주한테 권한이 없고 이사에게 권한이 위임되어 있는 경우 이사가 주주에 대해서 직접 의무를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법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부터 시행되는 중국의 회사법이 개정이 됩니다. 근데 중국 회사법도 똑같이 전체 주주에 대해서 이사의 책임을 크게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마저도 상법을 이렇게 개정을 하는데 네. 주주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개정을 하는데 그렇죠.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 모양이 마치 쉽게 어렵게 제가 막 설명드렸는데 어렵게 설명할 게 하나도 없어요. 대통령이 국가에 대해서만 충실하면 된다라고 해석하면 얼핏 맞아 보이잖아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충실하면 된다. 그렇지가 않죠. 국가의 이익을 빌미로 전 국민한테 피해를 주는 전쟁을 일으킨다든지 전 국민한테 피해 주는 그런 일들을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국민이 없이 국가가 혼자 존재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죠. 두 개가 하나이기 때문에 국가의 구성 요소로 우리가 국민을 뺄 수 없듯이 회사의 구성 요소로 주주를 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개는 주주는 당연히 포함돼야 되는데 굳이 뺀다는 거죠. 이게 이제 생활 속에서 가까이서 우리가 해석을 해보면 이번에 삼성물산 제일모직 합병의 사례에서도 국민연금이 6조 원을 피해봤다, 7조 원을 피해봤다 이런 얘기들이 하는데 그럼 국민연금이 피해를 봤으면 전 국민이 사실 피해를 본 거고 또 국민연금 주주로서 피해를 본 건데 그것에 대해서 회사를 위해서 그때는 옳은 판단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하기 시작하면 끝이 없는 거고 특히 이제 명확한 증거가 나오고도 그거에 대해서도 만약에 피해 본 주주들이 항변도 못한다라고 하면 그거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나라의 주식을 누가 사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굉장히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다. 이것이 당장 바뀐다고 해서 사실 총론적인 측면에서의 조항이에요. 이 상법 382조의 3이.
그래서 이거 바뀐다고 해서 나라가 망할 것처럼 떠드는 학자들도 계시지만 우리는 소위 어용학자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판사님들이 그렇게 된다고 해서 경영상의 판단에 의해서 뭐 애매모호한 것들은 당연히 이사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겁니다. 지금까지 그래왔고 이 문구가 생긴다고 해서 특별히 묻는 게 없을 거고요. 뭐 남소의 위험이 있을 거다. 그래서 소송이 엄청나게 있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네. 사실 주주 대평 소송 생기기 전에도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일을 못할 정도로 소송이 뭐 남발할 거다라고 했지만 사실 지금까지 주주 대표 소송 생기고 나서 단 3건 소송이 있었나요? 제대로 된 소송이 뭐 별로 없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경영권이 뒤집히거나 한 사례도 없고요. 그렇게 그 호들갑 떨 일이 아니다라고 저는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 주주 대표 소송도 네. 이게 또 성립하는 데까지 1, 2, 3심을 거쳐야 되고 네, 그렇죠. 본안 소송 들어가서 또 1, 2, 3심이 있어서 사실상 이제 6심제라는 네. 비판도 있고 그 주주 대표 소송 거신 분들도 뭐 예전에 뭐 취재도 하고 했습니다만 본인의 돈을 써가면서 본인의 맞습니다. 시간과 노력을 써가면서 막 소송을 해도 이겨도 나한테 뭔가 돌아오는 게 아니라 회사에다 귀속시키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는 디스커버리 제도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증거 개시 제도라고 네. 불러요, 우리말로. 그래서 증거 개시 제도가 없기 때문에 이사가 뭐 잘못했다라는 거 입증을 할 때 입증 책임은 이제 그거 소송 제기한 사람이 지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 증거를 어디서 가져와야 되는데 가져오려면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을 걸어서 그걸 6개월 이상 큰 법무법인에다가 맡겨서. 돈을 줘서 뭐 제가 직접 해본 결과 27억 든 적도 있거든요. 예? 그 소송이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우와. 그러니까 그런 돈을 그 증거를 입증하는데 예, 그런 돈을 써가면서 누가 소송을 할 것이며 그거 쉽지도 않아요. 그리고 해외의 경우에는 증거를 달라고 하는데 전자증거 게시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네네. 그 전자문서로 다 받습니다. 예. 제가 예전에 모 회사에 액티비즘 할 때는 그거를 증거를 달라고 그랬더니 한 트럭을 줬어요. 문서를. 그 중에 네. 중요하지 않은 문서가 대부분이에요. 이 오.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내는 것도 굉장히 힘듭니다. 다 오히려 출력을 해서 줘요. 배상금을 10원짜리로 잔뜩 주는 약간 이런 느낌인데. USB로 주면 될 거를 굳이 다 출력을 해가지고 우리 못 읽게 만들려고 손으로 넘기라고 그렇게 해가면서 줍니다. 그거 분석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요. 입증하는 게 사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남소의 위험이니 이런 얘기들 하기 전에 우리나라 디스커버리 제도부터 고쳐야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네. 기업들은 이제 그걸 얼마든지 피해갈 수 있는 거고 이사의 충실 의무가 이제 그 안에 주주라는 단어가 하나 들어간다고 해서 소송이 남발될 우려는 기우에 예. 불과하다 이런 또 지적이시고요. 대신에 이사님들이 이제 이런 문구가 있기 때문에 어떤 판단을 할 때 항상 이걸 핑계로 뭐 지배주주가 예를 들어서 회장님이 이거 이렇게 좀 합시다라고 하면 좋은 게 좋은 거잖아라고 얘기했을 적에 항변할 수 있는 문구가 되겠죠, 이게. 그렇죠. 예, 선언적인 의미로. 예를 들어서 내 연임할 거나 어떻게 준비해 봐봐. 네. 아니면 우리 아들한테 회사 어떻게 물려줘야 물려줄지. 되는지 예. 분할합병 12번 해가지고 우리 아들 지분율 높여주는 거 준비해 봐봐 하면 지금까지는 그게 다 됐는데 네. 앞으로는 만약에 이사의 충실 의무의 주주가 들어가면 이거 다른 주주들에게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네. 좀 이제 방어 네. 논리가 된다는 거죠. 사실 그게 앞에서도 지적한 것처럼 다른 나라는 너무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게 당연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런 경영상 판단 행위라는 걸 너무나 또 이제 네. 법원이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주주들의 피해가 컸던 거죠. 회의로 그러니까 자꾸 이제 좀 뭐라 해야 되나 제가 이제 질문을 부정적으로 드리는 거는 강성부 대표님의 주장에 반박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이제 질문을 드리자면 회의론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법 하나 바꾼다고 해서 네. 지금 세계 최저평가받는 이 코스피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 현상 해소되느냐 네.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당장에 해소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근본 뭐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 논의됐던 거하고는 좀 방향이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뭐 밸류업이라는 큰 대의에는 다 동의하지만 밸류업이라는 게 뭡니까? 사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자 그쵸.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주식시장이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비해서 저평가돼 있으니까 그걸 누가 봐도 인정할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거의 꼴찌 수준의 밸류에이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해소해야지 우리나라가 이제 뭐 앞으로 갈 수 있다라고 다 동의를 해서 하는 건데 그 방법론에 있어서 사실 처음에 얘기됐던 것들이 일종의 지배주주한테 약간의 채찍을 가하면서 또 동시에
당근도 좀 챙긴다는 의미로 일반 주주들한테 또 당근을 챙길 수 있게끔 배당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 주주 환원이라든지 이런 쪽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그 상법 개정안 중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 또는 뭐 자사주를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무조건 소각하게끔 회사 안에 쌓아놨다가 그 자사주로 가지고 경영권 방어하는 경우도 너무 많았으니까 그렇죠. 또 지주회사 전환용으로 쓰거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사 돈으로 자사주 매입해서 자기 지배주주만 좋은 일 시키면 그게 그 돈 지배주주 돈으로 자사주 매입했어야지 왜 회사 돈으로 자사주 매입하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요. 맨 앞부분에 협회비도 회사 돈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거랑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하고 그런 부분들이 채찍이면 이제 당근으로 뭐 상속 증여세가 너무 과도하니 그 상속 증여세 줄이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지배주주들이 나쁜 짓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데 에너지 쓸 일 없게 상속 증여세도 좀 줄여줍시다. 그리고 또 배당에 관련해서도 세금이 너무 세니 배당소득세도 50%씩 내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절반 정도로 줄여줍시다. 이런 논의들을 했었던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판을 가만히 보면 지금 뭐 정부에서 나오는 안도 그렇고 결국은 보면 채찍은 하나도 가하지 못하면서 당근만 결국은 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배주주 입장에서 뭐 상증세에서 할증 뭐 120% 할증하는 부분들 없애주자 또는 이제 상속세율도 이제 30%대로 낮춰주자 이런 얘기부터 배당에 대해서도 밸류업 뭐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로 낮춰서 배당소득세율 뭐 지배주주의 경우는 소득 종합소득에 포함돼서 50%씩 세금을 내니까 그거 뭐 25% 수준으로 낮춰주자 이런 얘기들이 결국 보면 그냥 지금까지 잘한 것도 별로 없는 지배주주한테 또 떡 하나 더 주자는 얘기로 끝나버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제가 오늘 방송 출연한 것도 너무 이렇게만 가면 상대 당에서는 이걸 동의해 주겠느냐에 대한 부분도 있고 굳이 이제 이렇게 크게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배주주 입장에서 손해볼 게 없는 안들이거든요. 모두가 같이 좋아질 수 있는 안이고 결국은 서로 상생하면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기업 가치 올라가고 주가 올라가고 대한민국 경제가 활성화되어서 또 효율적인 경제가 되면 그 이익은 그 과실은 지배주주뿐만 아니라 일반 주주까지 전부 다 온 국민이 취할 수 있는 건데 왜 굳이 이런 거에 대해서 단 하나를 양보를 안 하려고 하는지 그 부분이 저는 사실 가장 속상했던 부분입니다. 굉장히 복잡한 이야기기는 한데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그 밸류업 대책도 보면 저희도 뭐 야시잡스 통해 여러 번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만 문은 크게 큰 소리 내면서 문을 활짝 열어 제꼈는데 막상 문 열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냥 빈 방인 거야. 완전 빈 방은 아니고 의무화도 이런 아니고. 선언을 했다라는 것 자체도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이제 이런 화두가 던져지면 그 화두를 풀기 위해서 다양한 갑론을박이 오고 갈 거예요. 이런 대화들이 있는 것조차도 저는 앞으로 이제 한 발자국씩 나아가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시작이 반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화두를 던진 것 자체로 또 의미가 있고 이 밸류업이라는 것이 일본 사례에서 보시면 10년 이상 장기 프로젝트로 계속 됐던 거거든요. 상법 하나 문구 하나 바뀐다고 갑자기 우리나라 코스피가 뭐 4천, 5천 이렇게 가는 거 아니거든요. 좀 긴 시각으로 보면 지금 그 좋아지기 위한 어떤 단초가 풀렸다라고 얘기하면 풀기 위한 어떤 과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채찍과 당근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채찍도 좀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채찍보다는 당근 위주로 이제 주게 될까 또 이게 또 염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재계라고 하는 그쪽에서 차등 의결권 같이 경영권 방어 수단도 좀 이참에 보완을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더 나옵니다. 참 이거에 대해서 비판할 게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가 사실 지배주주의 경영권이 어떤 액티비즘이나 또는 뭐 소위 얘기하는 기업 사냥꾼에 의해서 경영권이 바뀐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일본 큰 선진국 사례들에 비하면 거의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라에서 이런 논의가 있다라는 것도 약간 웃기고 또 밸류업 하자는데 밸류업과 완전 반대되는 얘기들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장치들이 있으면 밸류업이 안 돼요.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의 경우에도
차등 의결권이 도입되거나 또는 경영권 방어 장치들 뭐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뭐 예. 황금 낙하산이라든지. 그렇죠. 근데 그런 어떤 장치들이 도입된 회사들에서는 주가가 저평가되는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따라서 그런 결과 도입하라고 해도 처음엔 도입을 했다가 많이 다 없어져 버린 상태입니다. 예, 그런 거를 굳이 우리가 왜 도입하는지 모르겠고요. 사실 뭐 차등 의결권의 경우에는 미국의 경우는 원래 더 비싸게 팔아먹기 위해서 경영권 프리미엄 더 받으려고 만든 제도라고 네. 얘기를 하거든요. 네. 만든 분이. 그래서 그 차등 의결권 자체가 뭐 그런 동기 자체도 다르지만 또 하나 우리의 문제점으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차등 의결권도 있고 뭐 테뉴어 보팅이라고 해서 뭐 주식을 뭐 1년 이상 보유하면 뭐 의결권을 2개를 준다든지 뭐 3년 이상 보유하면 3개를 준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오랫동안 보유한 지배주주한테 특혜를 주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네. 그런 식의 이제 보팅들을 할 경우에는 상장할 때 외부에서 자금을 모을 때요. 그 투자해 준 사람들한테 미리 동의를 받아서 그거에 어글이 됐을 적에 하는 거거든요. 그 증권이 발행될 때. 네. 그래서 지금 있는 우리나라의 상장사의 경우에는 이미 상장돼서 주식 돈 다 모았는데 거기서 추가로 뭐 기존 대주주한테 더 이런 거를 부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말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네, 이 논의 자체가 지금 밸류업하고 무슨 상관인지 도대체 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또 항상 그 뭐 포이즌 필도 그렇고 중간중간 그런 요구들은 또 항상 또 나왔었었고 그 황금 낙하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대적 M&A로 인해서 내가 퇴직하게 되면 퇴직금 200억 원 이런 걸 이제 정관에 써놓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와이스트릿을 3프로 TV가 적대적으로 인수한다. 네. 이대호 그 퇴직금이 200억. 포이즌 필도 있죠. 포이즌 필이라고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우리 주주들에게 네. 반의 반값으로 주식을 발행해 버리는 뭐 이런 거죠. 네. 그래서 그 인수하는 주체가 훨씬 더 기존 지배주주한테 기존 지배주주한테도 유리해지고 네. 인수하려면 적대적 M&A 하려면 훨씬 더 비용이 많이 들게끔 이제 독약을 풀어버리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포이즌 필은? 그러니까 뭐 그것도 다 똑같은 얘기인데요. 그런 거 다 미국에서 사라지는 추세고요. 아, 사라지는 뭐 미국, 추세요? 홍콩 뭐 이런 데들 하라고 그래도 안 해요. 하나도 안 하는 거를 왜 그게 뭐 필요하다는 듯이 얘기하는지 모르겠고 처음부터 그런 게 있을 거면 맨 처음부터 주식 최초에 증권을 발행할 때부터 회사 벤처 단계에서부터 했었어야지 맞는 거다라는 거고 이미 뭐 벤처 회사들은 우리나라 일부 적용하고 있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고 이게 지금 저는 그 밸류업 하라고 그랬더니 결국 이건 밸류 다운 시키는 아이디어들만 나오는 거거든요. 밸류업 하라고 해서 출발한 논의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밸류 다운할 아이디어들만 계속 지금 분출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소방서한테 불 좀 끄라 그랬더니 가서 기름 붓고 와요 지금. 그래서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논의들만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가스라이팅이에요. 이런 게 없으면 마치 밸류업이 안 될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얼토당토하는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번 상승 사이클을 기대하면서 지금이라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주식을 사모으면 좋을까요? 지금이라도 반도체 주식을 사기에 좋은 시기인가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받습니다. 투자자는 투자자다워야 된다. 그러면 저희가 기업을 뽑을 때도 투자의 관점이 중요하다. 일단 투자 공부에 드는 시간을 확실히 단축해드립니다. 서두르세요. 고정 댓글을 확인하세요.